지금 일본 의료계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똑똑한 의사 3,000명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3,000명의 의사들이 단체로 눈물을 펑펑 쏟아낸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이 일로 지금 일본 전체가 한국을 다시 보자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그 자신감 넘치던 의사들이 울면서 돌아온 걸까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타 켄조입니다.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외과 과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전국의사연합회의 정기 총회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려 3,000명의 의사들이 내뿜는 특유의 흥분과 열기가 거대한 강당을 가득 채웠죠. 제 시선은 오직 무대 위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올해 해외 시찰 발표라는 문구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메스만 잡고 산 저에게 찾아온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식 해외 시찰 기회였습니다. 제발 독일 아니면 최소한 미국이라도.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마이크 소리가 멎고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크린에 5글자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그 순간 강당 곳곳에서 노골적인 실망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지금 장난하는 건가?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불만 섞인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기회가 고작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해 기대했던 독일이 아니라 실망감이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미용 성형이나 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의료기술에 관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일본이 세계 최고이며 한국은 수십 년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동기인 이와타 선생이 저에게 다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타 선생, 3,000명이나 되는 엘리트 의사들을 데리고 겨우 한국이라니.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게 낫겠어요. 제 퉁명스러운 대답에 이와타 선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서 볼 게 있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고 있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후생 노동성에서 두꺼운 안내 자료가 배송되었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병원 EMR 전자의무기록 보급률 100%,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 저는 그저 서류상으로 부풀려 놓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장은 분명 다를 거야. 저런 게 가능할 리가 없지. 그렇게 저는 이번 시차를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귀찮은 출장 정도로 여기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7일간의 일정이 제 30년 의사 경력과 60년 인생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3,000명의 의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캐리어를 끄는 모습이 어색했죠. 체크인 카운터 앞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딱딱한 의학 용어와 이번 시찰에 대한 불평이 뒤섞여 소란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없었죠. 비행기에 올라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눈을 감고 쉬거나 가져온 의학 저널을 읽을 뿐 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리타 공항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비행기 문을 나서자 거대한 통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마어마하군. 옆을 지나가던 이와타 선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20만 명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3,000명의 의사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인가? 아니, 저쪽 표지판을 봐야 해. 단체 검역은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인솔자를 잃어버린 의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러다 입국 심사받는 데만 이 시간은 걸리겠군. 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키의 3분의 2 정도 되는 하얀색 로봇 하나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우리 그룹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봇이 멈춰 서더니 또렷하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일본 의료시찰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혼잡하오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자동 입국 심사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타 선생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리타 선생. 방금 로봇이었습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3,000명 의료시찰단을 알아보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런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니. 그것도 우리 단체를 정확히 인식해서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의사들이 멍하니 그 로봇을 쳐다봤습니다. 로봇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수십 개의 자동화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있는 창구는 오히려 한산했죠. 긴 줄을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스캔하자 화면에 즉시 제 정보가 일본어로 떴습니다. 지문을 찍으라는 안내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투명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고작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자 한국 병원 관계자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리타 켄조 선생님 맞으시죠? 버스에 오르는 순간까지 저는 방금 겪은 일들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와타 선생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작 공항일 뿐이야. 병원은 분명 다를 거야. 낡은 종이 차트를 쓰고 있겠지. 하지만 제 심장은 아까부터 조금씩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는 서울의 한 거대한 대학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공항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렸죠. 눈앞에는 아주 높은 거대한 본관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럽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일본 병원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어젯밤의 충격은 그저 한국의 겉모습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병원의 속살은 분명 아날로그일 거라고. 안내를 맡은 한국 의사 김 교수를 따라 우리는 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환자들의 종이 차트가 빼곡히 꽂힌 간호사들이 밀고 다니는 그 육중한 카트를 말입니다. 하지만 복도 어디에도 그 카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타 선생, 이와타 선생이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차트가 없지 않습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에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 한 명이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가볍게 걸어오며 환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회진 중이셨군요.
안내를 맡은 김 교수가 그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여기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께 저희 전산 시스템을 좀 보여주시죠. 회진 중이던 의사는 우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환자 정보는 이 태블릿 하나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록까지 전부요. 그가 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진 한쪽에 붉은색 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인공지능 AI 순식간에 폐렴 의심 소견을 아주 높은 확률로 잡아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진단을 보조한다고. 일본에서는 아직 연구실에서나 가능한 일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약제실에서였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수백 개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긴 약제실 아닙니까?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와타 선생이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병원 전체 입원 환자의 모든 약은 하루 종일 저 로봇들이 조제합니다. 조제 오류율은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수준이죠. 덕분에 약사님들은 환자들의 복약 지도라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니.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이와타 선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고 있을 텐데요. 그의 말에 코웃음 쳤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병동 어디에도 종이로 된 환자 차트가 보이지 않았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오만에 빠져 낡은 종이와 씨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동 시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우리는 거대한 컨퍼런스 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의사 200여 명과의 교류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죠. 홀 안은 수많은 테이블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미 도착한 한국 의사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저희 일본 의사들은 어색하게 테이블을 찾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아까 우리를 안내했던 김 교수와 40대로 보이는 박 교수라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박 교수입니다. 그들의 일본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온 아리타 켄조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도 잠시 같은 의사라는 공감대 때문인지 금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AI 진단 시스템의 충격에 대해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들께서 따로 연수를 많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자 김 교수가 웃으며 자신의 태블릿을 켰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의사가 매년 60시간 이상의 의무 연수를 받습니다. 대부분이 온라인이나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이루어지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의사도 계속 배워야 하니까요. 매년 60시간. 그것도 의무적으로. 저는 이와타 선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형식적인 학회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와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서 환자 진료에 수술까지.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일본 의사들은 행정 업무, 특히 보험 청구 서류 작업에 치여 정작 환자들에게 집중할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타 선생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인지 행정원인지 모를 때가 많았죠. 그러자 박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 작업이요? 혹시 종이로 된 결제 서류나 보험 청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마치 오래전 유물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행정 업무가 이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환자의 진료 기록과 함께 보험 청구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진단 코드만 확인하고 클릭하면 끝입니다. 보험 청구는 물론 환자분들에게 진료 내역과 다음 일정을 알려주는 앱 알림까지 전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루의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침에 전날 청구 내역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까지 합쳐서 30분 정도일까요? 네. 30분이요? 네. 서류 작업에 매달리던 시간이 이제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피고 연구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죠. 30분. 일본에서는 하루 3시간을 써도 모자란 그 일이 고작 30분이라니.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환자용 앱으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니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만에 빠져 낡은 서류처를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한국은 의사들이 오직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서운 속도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김 교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그저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을 나오며 저는 30년 의사 생활 내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자기 반성에 빠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오늘 낮에 본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AI 진단, 로봇 약제실, 30분 만에 끝나는 행정 업무. 창밖을 보니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이 시간에 밖은 어떨까? 문득 산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망설여졌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낯선 외국에서 혼자 밖을 돌아다닌다니. 위험할 거야. 오사카에서도 밤늦게는 혼자 다니지 않는데. 고민하던 저는 결국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호텔 근처를 잠깐 산책하고 싶은데 이 시간이 괜찮을까요? 안전한지 궁금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요, 고객님. 아주 안전합니다.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그 아주 안전하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가벼운 겉옷을 걸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저에게 직원이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즐거운 산책 되세요. 그 여유로운 태도에 조금은 안심하며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가로등 불빛으로 환했고 보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조금 걷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조깅복 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공원 갓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밤 11시에 혼자서 조깅을 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의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날씨가 딱 좋네요. 나오길 잘했죠? 그러게. 늦게라도 나오니 시원하고 좋다.
그들의 평화로운 대화가 제 귀에 선명히 들렸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이 시간에 산책을 하다니.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밤거리는 위험하다는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방금 본 두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기술과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안전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3,000명의 동료 의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토록 실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을 향해 오던 비행기 안에 그 차가운 침묵과는 전혀 다른 깊은 생각과 감동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빠르고 완벽한 시스템이 이제는 존경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지난 7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이 차트가 사라진 병동, 로봇이 약을 조제하던 약제실 행정 업무를 30분 만에 끝내던 한국 의사들의 여유, 그리고 밤 11시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하던 그 평화로운 밤거리까지. 아리타 선생. 옆을 걷던 이와타 선생이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교만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일주일간 정들었던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30년이나 메스를 잡고 환자를 살린다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 나라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낡고 오래된 편견에 갇혀 무시하고 얕잡아 봤습니다. 그런 제 오만한 생각을 한국은 7일 만에 압도적인 현실로,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산산조각 내주었습니다. 어느새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손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이와타 선생도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토대학병원의 나카무라 교수도, 홋카이도에서 온 와타나베 원장도, 3,000명의 의사들이 앉아있는 비행기 곳곳에서 소리 없는 흐느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 일주일 전 한국을 무시했던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가르쳐준 깨달음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사카의 제 병원으로 다시 출근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회진을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렀을 때 저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앞에는 환자 30명의 두꺼운 종이 차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리타 과장님, 15번 환자 3일 전 엑스레이 차트가 빠졌습니다. 어제 야간 당직 의사 결제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태블릿 하나로 끝냈는데, 저는 습관처럼 수술실 로봇 스케줄을 확인하려다 그런 시스템조차 없다는 사실에 실소했습니다.
교수 휴게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저와 이와타 선생처럼 한국 시찰에 다녀온 의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다녀오지 않은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리타 선생, 소문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옆자리 마취과 선생이 호들갑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봇이 약을 조제하고 AI가 진단을 한다고요? 에이,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거긴 미용 성형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3,000명이 전부 보고 온 사실입니다. 제 대답에 휴게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을 확인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의료계 3,000명 의사들의 보고서에 충격. 기사 내용은 우리가 겪은 그대로였습니다. 3,000명의 의사들이 제출한 시찰 보고서가 일본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이다니. 라는 비난 대신 당장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일본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다니. 우리의 자만심이 일본 의료를 망치고 있다.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장님이 저를 병원장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아리타 선생. 후생 노동성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라니요?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찰단에서 보고서 성과가 좋았던 의사 몇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병원장님은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 첫 줄에 오사카 대학병원 외과 아리타 켄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만 전해 주십시오. 나 역시 이번 보고서를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병원장님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예약이 전년 대비 380% 폭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켄조, 나 좀 도와줘. 아내랑 한국 가려는데 항공권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대학 동기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의료 관계자들이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한국어 학원들은 대기자가 수백 명씩 밀려 등록이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7일간의 충격이, 그 3,000명의 눈물이 일본 사회 전체를 한국 의료 배우기 열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000명의 단체 인솔자가 아니라 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평범한 여행객으로 말입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가 담긴 보고서를 읽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휴가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게 저 로봇이요? 정말이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아내가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로봇을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 모든 것이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자동 입국 심사대로 가요. 1분도 안 걸릴 테니까.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공항의 공기,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심지어 입국 심사대의 그 빠른 속도까지. 마치 제 고향 오사카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군. 도시 전체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다니. 당신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 그렇다니까요. 이제 밤 11시에 나랑 같이 조깅하러 나가야 해요. 제 농담에 아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위험해요. 당신도 참. 아내는 여전히 한국의 치안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아내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제 팔을 꼭 붙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앞을 편안하게 달려가는 여성 조깅족을,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을,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부부를 말입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일상이라는 거요? 네. 이게 내가 본 한국이에요. 일주일간 아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병원을 다시 방문하고 저를 반겨주는 김 교수, 박 교수와 다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단순한 동료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리타 선생님 다시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사모님도 환영합니다. 김 교수님, 박 교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그들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명받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겠소. 6개월 전에 왜 울었는지도요. 나 역시 60평생의 생각이 바뀌는 기분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후생 노동성 TF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30년 외과 의사 생활의 마지막 몇 년을 저는 이렇게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얻은 가장 크고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